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유나는 애 키우는 게 처음이니까 당신이 형님처럼 옆에서 좀 도와주고. 남편 옆에는 딸보다 어린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싫어. 싫으면 나가.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던 네가 나가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지옥이 끝날 때 무릎 꿇고 애원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6시 서정연이 딸 주영의 생일상을 차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윤기가 흘렀고 알록달록한 잡채가 접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연이 미역국 간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준비했는데 김서방은 오늘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정연이 혼잣말을 하며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열어 초를 꽂으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34개,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네. 정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거실 시계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딸 생일인데 왜 이렇게 안 와? 오늘은 꼭 일찍 온다고 약속했으면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왔어? 주영이랑 김서방도 곧 온대. 정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 박재철 옆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누구야? 웬 아기까지? 재철이 신발을 벗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살 사람들이야. 내 여자친구 유나랑 내 아들. 뭐라고? 아들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연이 충격에 뒷걸음질 치며 거실 벽을 짚었습니다. 오윤아가 정연을 위아래로 뻔뻔하게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오빠 와이프구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너 지금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 정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아기를 고쳐 안으며 안방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기 기저귀 가방 좀 저기다 놔줘요. 무거워 죽겠네. 재철이 기다렸다는 듯 유나의 짐을 들고 따라가며 정연에게 명령했습니다. 안방은 유나가 쓸 거야. 당신은 작은 방 써. 유나는 애 키우는 게 처음이니까 당신이 형님처럼 옆에서 좀 도와주고. 박재철, 이게 무슨 짓이야? 설명 좀 해봐. 정연이 재철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재철은 정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고 보면 몰라. 눈치도 없냐고. 다 끝난 일이니까 조용히 해. 정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주영의 밝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주영의 눈이 커지며 아버지와 낯선 여자, 그리고 아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빠, 누구셔? 손님이라도 오신 거야? 주영의 질문에 재철이 딸을 귀찮다는 듯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 모이니까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데리고 왔어. 네 남동생이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인사나 해. 무슨 소리야? 당장 이 여자 내보내. 주영이 유나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자 재철이 딸의 손목을 아플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도 결혼해서 남편 있는 애가 왜 이래?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아빠 정말 정신 나갔어? 어떻게 딸버린 여자를 데려와? 그것도 딸 생일날. 정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식탁을 짚고 버텼습니다.
오늘 주영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왜 이래. 다 큰애 생일이 대수라고. 지 남편이나 똑바로 챙기라고 해. 어느새 유나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편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배고픈데 밥 좀 차려줘요. 아, 나 입맛 까다로우니까 간 딱 맞춰서 부탁해요. 뭐, 지금 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한 거야? 정연이 기가 막혀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아줌마 요리 잘한다고 하던데 빨리 좀 줘요. 아기 수유 시간 전에 먹어야 하니까. 주영이 엄마를 부축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이런 꼴 보지 말고 나가자.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 주영아. 정연이 딸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사위 앞에 자신의 꼴을 보여 딸을 망신 줄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딸의 생일상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정연이 끔찍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가 거실 소파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딸 주영이 물수건으로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정연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주영이 황급히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철이 안방에서 나오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나이 들어서 애 하나 봤다고 아주 쇼를 하네.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30년을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철이 아내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돈으로 편하게 먹고 놀기만 했잖아. 내가 얼마나 아껴 쓰고 살림했는데 당신 사업 자금 모으려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까지 팔았어. 정연이 억울함에 항변하자 제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그 몇 푼 대줬다고 평생 유난 떨래? 그래서 쪽팔리던 생선 가게 때려치우고 평생 고상하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잖아. 쪽팔리다니 다 당신 위해서 한 일인데. 정연의 목소리가 원망과 서름에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 없이 먹고 살 수나 있어? 이혼이라도 할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제철이 고함을 지르자 정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 갈 데 있으면 당장 나가보라고. 나도 바라던 바야. 제철이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정연이 일어서려다 말고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이 우라통이 터져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 다 바쳤는데 너도 계속 엄마 편 들었다간 내 남편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너희 남편 회사가 우리 거래처인 거 잊었어? 제철이 딸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춰 협박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거래 끊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빠, 지금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내 시댁에도 쪽팔린 소문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주영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거실로 나오며 보란 듯이 하품을 했습니다. 아줌마, 분유 좀 타주세요. 타본 지 오래됐다고 까먹은 건 아니죠? 정연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분유통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손을 왜 그렇게 떨어요? 아기가 먹을 건데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유나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주영이 분유를 타려 하자 제철이 매섭게 막아섰습니다. 내 엄마가 하는 게 맞아. 너는 내 집이나 신경 써. 아빠 엄마가 하녀야.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하녀가 아니라 가족이지. 원래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야. 제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맞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소파에 기대며 정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참, 내 짐 정리도 좀 도와주세요. 옷이 하도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겠네. 그날 밤 결국 주영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정연은 차가운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유나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제철의 다정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정연의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새벽 4시에 어둡고 비릿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젊은 정연이 생선 좌판을 펼치며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정연의 손은 차가운 얼음물에 퉁퉁 불고 비늘에 베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싱싱한 갈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정연이 씩씩하게 외치며 재빠르게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갈치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2마리 하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정연이 능숙하게 갈치를 포장해 건넸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연이 너는 대학 나온 신랑 만나서 고생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람. 남편 사업 자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가게를 낼 수 있대요. 그 잘난 남편이란 사람은 뭐하고 애먼 아내만 이 고생을 시키고 제철 씨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투자자 만나느라 밤낮 없이 바빠요. 정연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정연이 그날 번 돈을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역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철이 거실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30만 원이나 벌었어.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시끄러워. 비린내 나니까 빨리 씻고 와. 제철이 신문에서 눈길도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밥 먹었어? 난 배달시켜 먹었어. 내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정연이 실망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몇 년 후 제철의 사업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직원도 몇 명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철이 정연의 시장 좌판 앞에 험악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딴 짓 좀 그만해. 사장 부인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파는 꼴, 누굴 망신 주려고 이래? 하지만 주영이 학원비도 있고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았잖아. 내가 다 번다니까. 거래처 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돈이 얼마나 없으면 마누라까지 시장에 내보내냐고 날 비웃어. 제철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생선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얼음이 사방으로 쏟아지고 싱싱하던 생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정연이 울상이 되어 생선을 주우려 하자 제철이 정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정리하고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해. 다시는 이런 데에 기웃거리지 마.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정연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좌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연은 꼼짝없이 집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제철은 생활비를 던져주며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도대체 뭐가 남들은 다 널 부러워하는데. 어느 날 정연이
동네 요리 학원에라도 다니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요리를 배운다고 설쳐? 집에서 가족들 먹을 요리는 지금도 충분히 하잖아. 괜히 쓸데없이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 그냥 취미로라도 배우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 집에서 청소나 깨끗이 해. 애 교육이나 신경 쓰고 부잣집 마나님 만들어줬으면 조신하게 지내란 말이야. 제철이 정연이 들고 있던 학원 전단지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몇 일 후 제철과 정연이 저녁을 먹던 도중 정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자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던 친구 은주였습니다. 은주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다음 주 낮 시간에 시간 있냐고? 반가운 마음에 약속 시간을 정하려던 그 순간 제철은 정연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신, 앞으로 서정연한테 전화하지 마. 어디 시장 좌판떼기가 사장 사모님한테 만나재? 당장 끊어. 제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휴대폰을 탁 소리가 나도록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 시장통 친구들, 이제 너랑 수준이 안 맞아. 쪽팔리게 그런 쓸데없는 만남하지 마. 알아들어? 현재로 돌아와 정연은 작은 방의 차가운 창문 밖을 망연자실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싸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생선 비늘을 벗기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희망마저 모조리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제철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연이 공허하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집안을 찢을 듯이 유나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아기 우는데 안 오고 뭐해요? 유나의 짜증이 잔뜩 뺀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이 눈을 뜨자마자 안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거리고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가보니 유나가 정연의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깼어요? 딱 맞춰 일어났네. 아줌마 물건들 좀 치워야겠어서요. 이제 내 방인데 남의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쓰레기처럼. 유나가 콧방귀를 뀌며 정연의 화장품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정연이 황급히 달려가 유나의 손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내 물건이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버려. 아줌마가 작은 방 쓴다면서요? 그럼 물건도 다 거기로 옮겨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나가 태연하게 말하며 이번엔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연이 30년간 아껴 입어온 옷들이 모조리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진짜. 이 옷들 꼬라지 좀 봐. 촌스러워서 눈을 못 뜨겠네. 아줌마는 평생 이런 거나 입고 다녔어요? 오빠가 불쌍하다. 유나가 배를 잡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주워 담으려 하자 유나가 발로 옷을 툭 밀어냈습니다. 아줌마, 빨리 안 치워요? 나 오전에 인테리어 업체 온대요. 이 방 싹 다 바꿀 거거든요. 인테리어라니, 이 방은 우리가 결혼하고. 정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철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왜 또 시끄럽게 소리 질러? 유나 말 들어. 빨리 치우라면 치워. 제철이 정연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알아들었어? 제철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금고를 열었습니다. 정연의 신분증과 통장이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그건 내 거야. 내 신분증이잖아. 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지. 당신 요새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잘 보관할게. 제철이 금고 문을 닫고 잠그며 정연을 향해 비웃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후 주영이 남편 몰래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주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 엄마의 처참한 모습에 주영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가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주영이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영아, 왔구나. 정연의 목소리는 다 기어들어가듯 힘없이 떨렸습니다. 엄마, 짐 싸. 당장 나가자. 이런 지옥에 왜 있어? 우리 집으로 가. 주영이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주영아. 내 시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정연이 딸을 올려다보며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주영이 분노에 떨며 안방 쪽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빠 어딨어? 오늘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어. 주영아, 제발 가만히 있어. 너까지 아빠한테 미움받으면 엄마는. 정연이 딸의 치마를 붙잡았지만 주영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자 유나가 침대에 편하게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어머, 누구야? 누가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와요?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었네. 유나가 하품을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주영이 유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제철이 뒤에서 주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제철이 주영을 거실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주영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가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유난 떨지 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건 학대예요. 주영의 외침에 제철의 얼굴이 싸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학대? 지금 내 애비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 물건 다 버리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이게 학대지 뭐예요? 제철이 주영의 팔을 붙잡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시어머니, 며느리가 친정 문제로 시끄럽게 구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주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가 선택해. 내 남편이랑 시댁이랑 편하게 살래? 아니면 내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다 망가뜨릴래? 제철이 팔짱을 끼고 딸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주영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연이 어느새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주영아, 그만 가. 어서 가, 엄마는 괜찮아. 엄마. 주영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영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현관을 나서려는데 거실 천장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렌즈가 빛을 반사하며 주영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주영이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서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감시하는 작은 렌즈의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아빠, 집안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게 왜 도둑 들까봐 설치한 거야. 이건 엄마를 감시하려고 단 거잖아요. 주영이 카메라를 떼어내려 하자 재철이 달려와 주영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집에 CCTV를 달든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빠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영이 울부짖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천장에 카메라를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연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의 시간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정연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밥이 왜 이래요? 소태를 만들어 놨네. 나더러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싱겁다고 해서. 아, 몰라. 다시 해줘요. 이건 아줌마나 먹든가. 난 새로 지은 밥 아니면 안 먹을 거니까. 유나가 밥그릇을 정연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연은 그날 하루 종일 유나가 먹다 남긴 그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연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먼지 쌓인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주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습니다. 정연이 그리운 마음에 앨범을 펼쳐보는데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설마 가족 사진? 푸. 아줌마 진짜 웃긴다. 이 꼴을 하고 추억팔이 하고 싶어요? 어디 봐. 나도 오빠 젊었을 때 얼굴 좀 보게. 유나가 앨범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유나가 사진들을 넘기다가 정연이 찍힌 사진들을 발견하더니 하나하나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유나는 이미 여러 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뒤였습니다. 오빠 사진은 멋있으니까 내가 보관할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 사진은 왜 끼어 있어?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 그건 우리 가족 추억이야. 정연이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울먹였습니다. 며칠 후 정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결혼 예물 목걸이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내 목걸이야. 어떻게 그걸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 오빠가 준 거잖아요. 그럼 원래 오빠 거고. 이제 내가 오빠 여자니까 당연히 내 거죠. 유나가 목걸이를 보란 듯이 쓸어 만지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제철의 서재에 늦은 손님으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연이 거실에서 죽은 듯이 주방 일을 하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부인분과 따님 앞으로 된 부동산을 모두 사장님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수고했네. 언제쯤 처리가 가능한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부인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이야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자네는 서류나 빠짐없이 준비해두게. 정연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은 물론 하나뿐인 딸 주영의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주영이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안방 앞에서 유나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고 정연이 그 옆에서 마치 하녀처럼 아기 우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영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정연은 딸의 그 실망하고 무너지는 듯한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영아, 엄마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 정연의 차갑고 공허한 말에
주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작은 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철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한 줄 알고 속아 넘어간 걸까? 정연이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연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기 기저귀를 사오라며 억지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연이 계산대 앞에서 주눅든 표정으로 지갑을 뒤적이는데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서정연 씨 맞으시죠? 정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최명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 여사가 주변을 휙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볼지 몰라요. 그럼 저쪽 한적한 공원 벤치로 가시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10년 전에 박재철 씨와 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하지만 박재철 그 사람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재철 씨가 회사 돈을 전부 빼돌리고 제 남편한테 모든 빚을 떠넘겼어요. 그게 무슨... 제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나앉았고요. 정연이 최 여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박재철 그 인간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최 여사가 봉투를 정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재철 씨의 비자금 내역이에요. 이 정도면 고소하고도 남아요.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이게 다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갈면서 모은 증거예요. 박재철 씨는 지금 그 젊은 여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박재철 씨는 이미 서정연 씨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집안에 카메라도 달았다면서요. 최 여사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서류는 진짜 원본의 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최 여사가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미끼 서류예요. 미끼라고요? 분명 박재철 씨가 서정연 씨 집을 뒤질 거예요. 그럼 이 가짜 서류를 먼저 발견하게 하세요. 이걸 찾으면 안심하겠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사본과 진짜 원본으로 그 인간의 숨통을 한 방에 끊는 거예요. 정연이 두 봉투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대로 평생 당하고만 살 건가요? 최 여사가 정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박재철 씨 회사 비서였던 김 과장이요. 김 과장님이요? 그 사람도 박재철 씨한테 억울하게 당했어요. 지금은 내부 고발자로 우리 쪽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물론이죠. 김 과장이 다음 주 박재철 씨 집들이 파티 때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최 여사가 메모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김 과장 연락처예요. 파티 당일 연락하세요. 정연이 두 개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10년 넘게 짐승처럼 억눌려 살았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아주 침착하게 준비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꼬리가 잡힐 수 있어요. 최 여사가 일어서며 정연의 어깨를 굳게 토닥였습니다. 정연이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최 여사가 준 사본 서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끼 서류는 일부러 눈에 띄기 쉽게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일주일 후 제철이 거실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유나와 통화했습니다. 응, 자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파티 열 거야. 거래처 사장들이랑 친구들 다 부를 거니까 아주 크게 준비해. 정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제철이 전화를 끊고 정연을 쌀쌀맞게 불렀습니다. 서정연, 다음 주 토요일에 손님 30명 오니까 음식 준비 똑바로 해. 30명이요? 왜 못해? 평생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요리만 한 여자가 그 정도도 못하냐? 제철이 경멸하듯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재료비는. 그건 유나한테 말해. 유나가 알아서 카드 줄 거니까. 정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파티, 그날이 바로 기회야. 다음 날 주영이 몰래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시어머니 몰래 전화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주영아. 엄마, 최명희 여사라는 분 만났어? 그분이 나한테도 연락하셨어. 정연이 깜짝 놀라 주변을 다급하게 살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야 해. 내가 파티날 어떻게든 도울게. 하지만 주영아, 너까지 위험해지면 나도 아빠한테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 엄마도 그렇잖아. 주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제철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파티 때 제대로 해. 서정연이 서류 같은 걸 가지고 나오면 나한테 바로 신호 보내. 알았지? 정연이 복도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이 남편 편이었어? 정연이 급하게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 숨겨둔 사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행이야. 이건 아직 안전해. 내일 최 여사님한테 빨리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정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제철은 이미 정연의 방을 샅샅이 뒤지고 난 후였습니다. 제철이 옷장을 열고 정연이 숨겨둔 미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인연이 내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었어. 제철이 미끼 서류를 펼쳐보고는 경멸하듯 냉소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 그년이 또 나를 건드리려고 하네. 이번엔 내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제철이 서류를 일부러 다시 옷장에 넣고 곧바로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여사,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내 마누라가 당신한테 연락했다며? 전화 너머로 최 여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제철 씨, 당신 어떻게 해? 당신 생각보다 내가 항상 한 수 위라는 거 잊었어? 내일 파티 때 조용히 끝내자고. 시끄럽게 경찰 부를 일 만들지 말고. 제철이 섬뜩하게 협박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유나가 정연의 작은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입을 옷은 있어요? 손님들 오시는데 누더기 걸치고 있을 건 아니죠? 응, 저기 옷장에 하나 있어. 정연이 대답하려는데 유나가 옷장을 열어 정연의 유일하게 깨끗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이건 너무 낡았잖아. 오늘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떡해요. 유나가 그 옷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밑에서 시커먼 걸레를 꺼내더니 정연의 옷으로 개수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옷은 더러운 물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실수. 미안해요, 아줌마. 걸레인 줄 알았네. 유나가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젖은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그냥 맨날 입던 잠옷이나 입어요. 어차피 아줌마는 주방 구석에만 있을 거잖아요. 정연은 결국 낡고해진 평상복 차림으로 30명분의 파티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유나가 제철의 팔짱을 꼭 끼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나예요. 오빠 옆자리는 이제 저니까 잘 부탁드려요. 호호. 정연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제철에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아, 저 사람이요? 네. 가사도우미예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아서 오늘 특별히 부탁했죠. 제철이 정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영이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주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빠. 주영이 소리치려는 순간 제철이 재빠르게 주영을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너 오늘 조용히 있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아빠 어떻게 엄마를 가사도우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 닥쳐. 여기서 가만히 안 있으면 너희 남편 회사 내일 당장 망하는 거 내 눈앞에서 보게 될 거야. 제철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방에서 사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가 파티장 입구에서 정연에게 다급하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정연이 서류를 품에 꼭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아갔습니다. 손님들의 시끄럽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기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서요. 정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누더기 차림의 정연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 과장이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요청하신 추가 서류 가져왔습니다. 정연이 반가운 마음에 김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정연을 싸늘하게 외면하고 제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정연이 당황하는 사이 제철의 부하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김 과장을 둘러쌌습니다. 김 과장, 수고했어. 약속한 돈은 내일 두둑하게 챙겨줄게. 제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김 과장님, 당신이... 김 과장이 정연을 못 본 척하며 파티장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제철이 정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 그거 이리 내놔. 싫어. 이건 안 돼. 정연이 서류를 꼭 안았지만 제철이 머리채를 잡듯 거칠게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사도우미가 원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제철이 손님들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정연의 팔을 부러뜨릴 듯이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정연이 발버둥 쳤지만 제철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철이 정연을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당신,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나한테 칼을 들이대? 썩 꺼져. 제철이 정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정연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주영이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주영아, 나 좀. 정연이 딸을 올려다봤지만 제철이 주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도 내 엄마 따라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이걸 봐야 할걸? 제철이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주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주영 남편의 횡령 혐의가 빼곡히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조작일 것 같아? 네 남편을 그렇게 믿어? 자, 선택해. 내 엄마 편을 들래? 아니면 내 남편이랑 내 가정을 살릴래? 주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주영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정연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여사가 아파트 입구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결국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때마침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비를 맞으며 아파트 복도를 망연자실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차가운 빗속을 하염없이 걸으며 정연은 자신의 30년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첫날 밤은 춥고 딱딱한 역 대합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보냈습니다. 핸드폰조차 없어 시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정연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주영의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그 자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주영이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 그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공원으로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주영이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어디죠? 저희 아파트 근처예요. 아빠가 엄마를.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정연은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없는 어두운 골목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연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연이 버스터미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래, 고향으로 가자, 거기라면. 정연이 주머니에 남은 돈을 전부 꺼내 세어봤습니다. 10,000원권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청양 가는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아, 2,000원이 모자라네요. 정연이 절망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정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쯧쯧, 딱 해라. 얼마 모자란다고 했어요? 2,000원이요. 자, 이거라도 보태줄게. 얼른 표 끊어요. 할머니가 꼬깃한 지폐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2시간 후 버스가 정연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연이 낯익으면서도 낯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이 마을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정육점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은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연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낡은 한식당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혼의 한식당. 정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식당 문이 삐걱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길가에 서 있는 정연을 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니, 너 서정연이 맞지? 경호야. 정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경호가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너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무슨 일 있어? 나 좀. 정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지듯 휘청거렸습니다. 경호가 재빨리 정연을 부축했습니다. 정연아, 정신 차려. 경호가 정연을 업다시피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연이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경호가 내온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굳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어. 누가 안 뺏어 먹어. 경호가 물을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연이 국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다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야, 정말 고마워. 됐어. 우리 사이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우선 배부터 채워야지. 경호가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연은 경호의 식당 2층에 딸린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경호가 아침 일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연아, 일어났어? 아침 먹어. 응, 일어났어. 정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경호가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앉아. 내가 솜씨는 없지만 그냥 끓여봤어. 맛은 장담 못해. 이게 어디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우리 사이에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 아무 생각 말고. 며칠이 지나자 정연의 헬쑥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연이 먼저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칼을 잡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가 주방으로 들어와 정연이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야, 뭐해? 손님 올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미안해서. 밥값이라도 해야지. 밥값은 무슨. 너 아직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쉬어. 아니야, 괜찮아. 손이 근질거려서 그래. 정연이 옅게 웃으며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경호가 국자로 찌개를 떠서 맛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너 요리 어디서 배웠어? 아니, 그냥 옛날에 어머님한테 배운 거야. 우리 시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셨거든. 이 정도 솜씨면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내놔도 되겠는데? 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정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요즘 이런 진짜 집밥 맛내는 식당이 어디 있어. 손님들 난리 날 거다. 정연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며칠 후 경호가 정연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정연아, 나 사실 10년 전에 사업한다고 깝죽대다가 완전히 망했었어. 식당도 하고 카페도 했는데 빚만 몇 억이 남고 다 날렸지. 경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빚만 남으니까 아내는 이혼 서류 던지고 떠났어. 애들도 그 뒤로 연락 끊겼고. 경호야, 몰랐어.
너도. 그때 나도 너처럼 다 끝내고 싶었어. 죽고 싶었지. 그런데 이 작은 식당 하나 겨우 차리고 나서 조금씩 다시 살아났어. 경호가 정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한테는 이런 훌륭한 실력이 있잖아. 나랑 같이 해보자. 나는 자신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은 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일단 부딪혀 보자고. 내가 옆에서 도울게. 경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정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새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정연이 옛날 시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를 하나씩 꺼내 놓았고 경호는 그것을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이 불고기는 조금 더 달콤하게 하면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좋아. 그럼 배를 좀 더 갈아 넣어 볼게. 이거 대박인데? 바로 이 맛이야. 두 사람이 아이처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정연은 30년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열정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연과 경호가 식당에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다운 밥상. 정연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름 정말 마음에 들어. 그치? 내가 밤새 고민해서 지은 거야. 너한테 딱 어울려. 경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개업 첫날 정연은 새벽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손님은 두세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경호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아직 첫날이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후 2시쯤 한 중년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갈비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갈비찜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 자리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제가 먹어본 갈비찜 중에 최고예요. 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혹시 제가 사진 좀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맛은 널리 알려야 해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손님이 음식 사진을 정성껏 찍고 그 자리에서 긴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정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연아, 우리 식당 후기 좋아요가 벌써 500개가 넘었어. 정말? 내일은 손님 엄청 올 거야. 우리 이제 대박 났어. 두 사람이 기쁨에 겨워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제철의 집에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제철의 서재에서 비밀번호를 뚫고 금고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빙고. 역시 여기 있었네. 늙은 여우. 유나가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철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거기서 뭐해? 아, 오빠. 마침 잘 왔네. 아기 분유값 좀 주세요. 다 떨어졌어요. 또, 지난주에 줬잖아. 무슨 분유를 그렇게. 아기가 쑥쑥 크니까 많이 먹잖아요. 빨리 주세요. 유나가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철이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유나의 반쯤 열린 가방에서 튀어나온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야? 아, 이거요? 그냥 내 통장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거 내 비자금 통장이잖아. 당장 내놔. 제철이 달려들어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유나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제 나 오빠랑 노는 거 이제 지쳤어요.
이 돈이면 우리 아기랑 둘이 먹고 살 만하겠네. 유나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에 제철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개업 사흘째 정다운 밥상 식당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연이 홀에서 주문을 받고 경호가 주방을 바쁘게 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갈비찜 추가요.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해준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바쁜 장사를 마치고 정리할 때쯤 식당 문이 열리고 주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영의 목소리에 정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영아, 네가 어떻게 해? 주영이 엄마에게 달려가 그대로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여기까지 왔어? 경찰서에도 매일 가고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다 연락하고 겨우 찾았어요. 주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거짓말한 거였어요. 내 남편 회사 협박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엉엉. 너도 네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한 거잖아. 엄마를 버린 게 아니야. 괜찮아. 정연이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호가 조용히 따뜻한 물 2잔을 가져다 주고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같이 가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네, 주영아. 정연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이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서울로 안 돌아가. 엄마, 주영아. 엄마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정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영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정성껏 닦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영이 눈물을 닦으며 엄마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우리 딸. 두 모녀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으며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정다운 밥상 식당 앞은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정연이 환한 얼굴에 깔끔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줄 서 있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리 나옵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 갈비찜 먹으려고 2시간 기다렸어요. 식당 안에서는 어느새 정직원이 된 미숙 씨와 새로 뽑은 직원 한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3번 테이블 물 좀 갖다 드려요. 네, 사장님. 정연이 바쁘게 홀을 돌며 손님들의 반찬 그릇을 체크했습니다. 주방에서 경호가 국자를 들고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정연아, 갈비찜 육수 모자라는데 지금 추가로 끓일까? 응, 그래야겠어. 부탁해. 오늘 저녁 예약 손님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알았어. 금방 할게. 경호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바쁜 시간이 겨우 지나갈 때쯤 주영이 남편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어서 와. 아이고, 사위도 왔네. 정연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주영의 남편이 식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장모님, 장사 정말 잘 되시네요. 밖에서 줄이 엄청나던데요? 다 자네 와이프 덕분이야. 주영이가 SNS에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에이, 엄마.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요.
제가 주방일 좀 도와드릴게요. 주영이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연과 주영이 나란히 서서 밀린 설거지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얼굴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 응. 엄마도 엄마가 이렇게 다시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어. 시끄럽던 영업이 모두 끝난 밤 정연과 경호가 계산대 앞에 마주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와, 오늘도 300만 원 넘었네. 정연아, 대박이다. 경호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경호야, 너무 좋아하지 마. 재료비랑 인건비 빼면 그래도 남는 게 100만 원은 그냥 넘잖아.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정연이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단돈 2천 원이 없어 버스표 한 장 못 끊고 길거리를 헤매던 정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네. 정연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건 다 네가 해낸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경호가 정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정연이 눈물 젖은 눈으로 경호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호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 말하지 마. 나도 네 덕분에 이 식당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야. 우린 팀이잖아, 팀. 경호가 따뜻한 눈으로 정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연이 먼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피곤하다. 나 먼저 올라갈게. 내일 새벽에 장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푹 쉬어.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정연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세차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주영이 혼자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연이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주영아, 오늘은 웬일이야? 남편은 안 왔어? 네, 남편은 오늘 회사 일이 좀 있대요. 주영이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주방 입구에서 경호가 정연의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모습에 그 순간 주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영이 정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랑 얘기 좀 해요. 응?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두 사람이 식당 뒤편 작은 정원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한경호 씨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긴. 보다시피 같이 식당하는 사이지. 그게 다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동업자 사이, 그 이상인 것 같던데요. 주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연이 당황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영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우리는 그냥 고향 친구고.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좋아하시죠? 나는. 정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주영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아빠랑 이혼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한경호 씨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경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아빠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주영의 목소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또 남자한테 속아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엄마가 또 그렇게 무너지는 거 못 봐요. 그게 무서워 죽겠다고요. 정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영아, 엄마도 무서워. 왜 안 무섭겠어?
하지만 경호는 그 사람이랑은 달라. 진심으로 날 대해줘.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지금 이 식당이 잘 되니까. 식당 때문에 엄마한테 잘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주영의 날 선말에 정연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호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연아, 저기 손님이, 두 분 얘기 중이셨어요? 제가 방해했네요. 아니에요. 일 보세요. 주영이 경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정연을 쳐다봤지만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정다운 밥상 식당으로 취재를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부산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걸려 왔는데 정말 후회 안 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정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과 그 따뜻한 미소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영업이 끝나고 정연이 혼자 남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호가 물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런 피곤함이라면 얼마든지 행복한 피곤함이야. 저기, 정연아, 아까 주영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내가 신경 쓰이나 봐.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경호야. 주영이가 아직 어려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니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조심할게. 오해 안 사도록. 경호가 오히려 정연을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호야, 나 사실 아직도 재철 씨 생각이 가끔 나. 그럴 수 있지. 30년을 지지고 볶고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잊어. 미련이라기보단 억울함이고 원망인 것 같아.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습니다. 정연아, 그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도 그 지옥 같던 날에 묶여 있는 기분이야. 내가 정말 너랑 행복해도 되는 건지. 정연이 답답한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경호가 그런 정연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거 하나 없어. 네가 그 지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다릴게. 고마워, 경호야. 정말. 정연이 경호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마주 잡혔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철에 대한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정다운 밥상 식당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식당 문이 부서져라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절어 남루한 행색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경찰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에 시끄럽던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제철 씨, 박제철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던 양복은 며칠째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악취가 났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쾌한 듯 웅성거리며 제철을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정연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서정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맞긴 한데 무슨 일로?
경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주방에서 뛰쳐나와 정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연아, 이분들은 누구야? 경호야, 그게.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는데 제철이 정연을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연아, 제발 날 좀 도와줘. 제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손님들 계시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조용한 곳으로. 경호가 제철과 경찰을 식당 뒤편 창고로 침착하게 안내했습니다. 정연이 따라 들어가자 제철이 정연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연아, 나 완전히 망했어. 다 잃었어. 오유나 그년이 내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일어나요. 남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연이 차갑게 말했지만 제철은 정연의 바지 끝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정연아, 제발 날 좀 받아줘. 나갈 곳이 없어. 밥 좀 줘. 며칠 굶었어. 경찰이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유나라는 여성이 박재철 씨의 전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부동산도 모두 본인 명의로 넘긴 후 매각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정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 사이의 악이 저희가 DNA 재검사 결과 박재철 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오윤아가 처음부터 박재철 씨 재산만 노리고 다 계획한 사기였습니다. 지금 수배 요청을 했는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철을 내리쳤습니다. 제철이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그 어린 년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으아. 정연이 그런 제철을 경멸하듯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왜 오신 겁니까? 정연아,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응? 날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버린 분이 이제 와서 저더러 도와달라고요? 정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철이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며 정연을 노려봤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제철이 창고 밖에 붐비는 식당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번듯하게 식당 차렸다며?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어? 너도 설마 내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박재철 씨,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랑 짜고 치는 거지? 나를 배신하고 둘이 여기서 내 돈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 제철이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박재철 씨, 진정하세요. 이건 영업 방해입니다. 경찰이 제철을 제지했지만 제철은 이미 흥분해서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순진한 내 안에 꼬드겨서 내 돈 몽땅 빼돌린 거지. 이 도둑놈들아. 제철이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가 손님들이 가득한 식당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다 내 돈이라고. 제철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주방을 둘러보다가 활활 타오르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딴 식당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나? 제철이 이성을 잃고 메인 가스밸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경호가 재빨리 달려가 제철의 팔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만둬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 다칩니다. 이거나 이게 다 내 놈 짓이지. 내 아내 빼앗아간 놈이 죽여버릴 거야. 제철이 경호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 제철이 갑자기 자신의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제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지고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제철 씨, 정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환자 발생했습니다. 즉시 구급차 지원 바랍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연과 뒤늦게 달려온 주영 앞에 섰습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혈관이 막혔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요? 아빠가요? 주영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기간의 영양실조가 급격하게 병세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이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윤아가 박재철 씨를 아주 계획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 여자 잡혔어요?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추적 중이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재산은요? 주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두 처분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통장 잔고도 제로이고 부동산도 다 팔렸습니다.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자인 서정연 씨가 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이 병실 창문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이 엄마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렇게 쓰러진 걸 보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주영아, 내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저렇게 무너진 아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복잡해요. 주영이 병실 문틈으로 넋이 나간 채 누워있는 제철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아, 엄마는 이제 다시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떡해요? 당장 갈 데도 없는데. 그건 엄마도 모르겠어. 정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오윤아가 버리고 간 아기는 현재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친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고요. 그 아기도 결국 피해자였네요. 주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흘 후 제철이 병실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정연이 병상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철이 천천히 눈을 뜨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정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연이 맞구나. 우리 오늘 결혼하는 날이지? 네. 당신 참 곱다. 오늘 날씨 좋네. 신혼여행 가야 하는데 짐은 다 쌌어? 제철이 과거와 현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정연이 차오르는 울분을 참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정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뇌 손상 때문에 치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는 24시간 내내 간병이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24시간이요. 정연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재산이 없다면 보호자분 부담이 크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정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영의 시어머니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연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복도에 서 있는 주영에게로 직행했습니다. 주영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빠가 좀 아프셔서. 내 아빠는 사부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시집 온 며느리가 밤낮으로 친정에 매달려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빠가. 시끄럽다. 내 가정은 생각 안 해? 네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친정 문제에 매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그만해.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내 말 못 들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던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주영이 눈물을 닦으며 엄마가 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시댁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가. 내 가정이 우선이야. 엄마 걱정 말고. 정연이 애써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빠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가. 정연이 애써 웃으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같은 시각 정다운 밥상 식당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호가 썰렁한 빈 홀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경호가 한숨을 쉬며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난리통 이후로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호야, 정연아, 괜찮아?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 제철 씨가 많이 안 좋아. 치매도 생각보다 심각하대. 정연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가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정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경호야, 미안해. 식당, 손님 다 떨어졌지? 나 때문에. 경호가 그런 정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연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뭐든 내가 옆에 있을게. 정말 고마워. 정연이 경호의 손을 꼭 쥐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연은 혼자 식당 2층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제철의 병수발이라는 과거의 굴레와 경호와 함께 이룬 새로운 삶 사이에서 정연은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철이 침대에 멍하니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왔어? 나 배고파. 밥 줘, 밥. 제철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며 정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연이 병상 옆에 꼿꼿이 서서 제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박제철 씨, 제 얘기 똑똑히 들려요? 응, 정연아, 밥 줘. 3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해준 밥 기억이나 하세요? 그 밥이 어떤 정성으로 차려졌는지 알기는 하세요? 정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밥 맛있었어. 정연이 밥 또 해줘. 응? 아니요. 이제 2번 다시 당신한테 밥 안 해줘요. 당신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철이 정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연은 벌레 닿은 듯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정연아, 왜 그래, 나한테. 나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에요. 우린 끝났어요. 완전한 남이라고요. 정연이 차갑게 돌아섰고 그대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주영이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삼촌들한테는 연락했어요? 응, 다 연락했어. 이제 곧 올 거야. 정연이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철의 형 박재훈이 마지못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아니, 재수 씨.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여기까지 부른 거야? 바쁜 사람을. 재훈이 잔뜩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철 씨 상태 보셨죠?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형제분들이 이제라도 좀 나눠서 돌봐주셨으면 해서요. 뭐, 지금 나더러 재철이 저놈을 돌보라고? 제정신이야? 재훈이 기가 막히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나는 한 푼도 못 보태. 내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재훈이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어서 제철의 동생 박재민도 찾아왔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 형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인간이 제 사업 망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저 형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재민이 이를 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저 형하고 인연 끊으세요. 그게 형수님 사는 길입니다. 재민마저 병원을 나가자 정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이 엄마 옆에 조용히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아빠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주영아, 너는 내 가정이 있잖니. 내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그래도 아빠인데 제가 요양병원 비용이라도 좀 보탤게요. 주영아,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많지는 않아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보낼 수 있대요. 주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주영아. 그럼 엄마도 조금 보탤게. 엄마도요? 식당도 힘든데. 응, 나도 딱 50만 원. 그 정도면 국가 지원받는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직접 간병은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엄마는 이제 내 아빠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어. 정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정연이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영아, 엄마가 평생을 내 아빠 눈치 보면서 남들 시선에 갇혀서 살았잖아.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정말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정연이 일어서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영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야. 내 아빠 인생도 결국 내 아빠가 스스로 만든 거라고. 주영이 눈물을 꾹 참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우리 딸. 정연이 주영을 힘껏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정연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경호가 정연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서정연 씨, 이혼 소송 준비하시려는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저런 상태인데 남편분이 현재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라 오히려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날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니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부양 의무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 면제요? 정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배우자였단 이유로
생활비나 병원비를 책임질 의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면제받는 겁니다. 남편분이 혼인 기간 중 저지른 일들을 모두 증명하면 됩니다. 증인이나 증거 자료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제 딸도 증인으로 설 수 있고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반 후 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철은 당연히 법정에 나오지 못했고 국선 변호인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사가 주영의 증언과 모든 증거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제철은 혼인 기간 내내 원고 서정연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 서정연의 피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모두 면제합니다. 판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정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 끝났습니다. 정연이 법정을 나서며 밖에서 기다리던 경호와 눈빛을 나눴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철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연아, 여긴 어디야? 제철이 텅 빈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애타게 정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딸 주영이 어딨어? 밥 줘. 배고파? 제철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만을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제철을 6인실의 작은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정연이가 밥 차려놓고 기다려. 어르신, 여기가 이제 어르신 집이에요. 편히 계세요. 간호사가 제철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철은 낯설고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정연과 경호는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해, 정연아. 이제 정말로 자유야. 경호가 이혼 판결이 적힌 서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게 꿈인가 싶어. 정연이 판결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제일 먼저. 글쎄, 일단 식당부터 다시 살려야지. 소문 때문에 엉망이잖아. 그것도 좋지. 그런데 정연아. 경호가 갑자기 정연의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나랑 결혼해 줄래? 경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정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호야, 뭐라고? 나랑 결혼하자. 이제 너도 자유고 나도 혼자잖아. 우리 이제 당당하게 같이 살자. 경호야, 나는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 나도 60이야. 우리 나이에 뭐가 늦었다는 거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경호가 정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 실패했잖아. 또다시 누군가랑 자신이 없어. 정연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만난 사람이 잘못됐던 거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경호의 흔들림 없는 진심 어린 눈빛에 정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당연하지. 너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경호야. 정연이 경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사실은 두렵지만 너랑이라면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지? 응, 정말이야. 고마워, 경호야.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경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서 서로를 꼭 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무렵 정연이 식당으로 돌아와 2층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연이 판결문의 글자들을 천천히 읽으며 지옥 같았던 지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연이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달빛이 고요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얼굴에 더 이상의 그늘 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서정연으로,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다운 밥상 식당 간판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연은 30년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정연이 증명했듯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정연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